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 영하게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왼편에는 어김없이 허요식군. 네, 오늘 명주 강점기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4주 동안 하면서 명주의 영화를 너무 많이 깐 것 같아서 오늘 사죄의 의미로 제이슨 본 2번 보고 왔습니다. 이러다가 저를 2번이나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고요. 오른편에는 어김없이 김정훈군.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진행 마지막 하고 있는 이명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음악은 익스트림 웨이즈라는 곡이고요. 모비라는 분이 만드신 곡이에요. 이게 지니어스 테마곡 아니냐. 나는 런닝맨 테마곡인 줄 알았어. 맞다. 유임스 본드 편이라든가 뭐 맞아, 그런 맞아. 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라고 이게 본 시리즈 맨 처음부터 나온 노래예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음악인데 이번에도 계속 사용이 됐고요. 지금 들어도 저는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댓글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자면요. 네. 영화는 까야 제만님께서 부산행 들으시면서 너무 사이다 같이 시원했다고 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네. 올려주셨고요. 네. 마가장님께서도 7분 단편 영화 카르고를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또 공감의 말씀 한마디 날려주셨는데 네. 저번 주에 엄청나게 까셨던 허유식군이 좋아라 하시겠어요? 할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뭔가 칭찬을 하고 어떤 가치를 높이는 거에 능력이 발휘가 돼야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까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야, 근데 까는 것도 필요해. 비평계의 문제는 항상 칭찬만 한다는 거지. 주리에서 비평이라고 하지, 그래서. 주리를 하듯이 비평을 한다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일단은 제가 이 제이슨 본을 마지막으로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네. 내가 언젠간 이건 꼭 한다 그랬는데 개봉 시기가 딱 맞았어요.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 일단은 트리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수입하고 배급은 유니버셜 피처스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선 1988년도에 드라마가 한 편 나왔어요. 잃어버린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월에 본 시리즈 새 편이 발표가 되면서 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저도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나와가지고 직접 발표하는 거를 봤는데 맷 데이먼이 나오자마자 사람들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리고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 네. 주인공의 대사가 극히 드물다. 맞아요. 25문장을 넘기지를 않는다. 아. 전체 합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예, 이거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단 알리시아 비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쌔신 크리드를 찍을 뻔 하다가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얘기해서 그거를 중도에 하차하고 본 쪽으로 넘어온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악역 역할을 맡았던 뱅상 카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반지의 제왕의 네. 아라곤 역할로 나왔었던 비고 모텐슨이 맡기로 했었으나 다른 일 때문에 하차를 하게 되고 뱅상 카셀이 맡으셨고요. 그리고 일단 영화 원작은 많이 달라요. 원작 소설이랑? 그렇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기억을 잃은 요원이라는 설정은 똑같아요. 그런 거는 똑같은데 그 전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원작 같은 경우에는 카를로스 더 자카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트레드 스톤이고 거기에서 요원인 제이슨 본이 나온 건데 그리고 제이슨 본 원래 이름이 데이비드 웹이에요. 영화상에서는 여권을 보면서 내 이름이 제이슨 본이었나?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근데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원 중에서 제이슨 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네. 이 인물이 메두사라는 소대에서 데이비드 웹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가명으로 데이비드 웹이 사용한 게 제이슨 본이라는. 네.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 원작 소설을 좋아했던 팬들이 항의는 있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하여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직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트레드 스톤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CIA가 비밀 계획하에 창설한 암살 단체예요. 본거지가 뉴욕에 위치를 해 있고 요원들을 이용해서 암살 대상들을 사고사로 위장해가지고 암살을 시키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근데 이걸 CIA 내부 안에서 악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블랙브라이어, 트레드스톤의 총 책임자였던 에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콩클린이라는 사람을 제거를 하고 창설한 단체예요. 처음에는 감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는데 해킹이라든가 범인 양도, 취조 등도 하면서 트레드스톤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트레드스톤이 전신이라고 하면은 이름만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실체가 밝혀지고 청문회도 받게 되는 단체죠. 예. 그 다음에 아웃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레거시에서 나오는 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약물을 사용해요. 이 약물이 사람의 감정을 억제시키고 몸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리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요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네. 에런 크로스로 여기에서 분해요. 그 에런 크로스가 아웃컴 소속인데 나중에는 약물에 대해서 모든 정체를 다 밝히기 시작을 하고 얼티메이텀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파멜라 랜디가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하는데 일조를 하고 본 6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 레거시가 재미없다고 많이 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재미가 없어? 안 봐서 잘 모르겠어. 재미없어. 내용 설정만 들었을 땐 되게 흥미로운데. 너무 본의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이거는 따로 도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심지어는 각본을 쓴 사람이 여태껏 본 시리즈의 각본을 썼던 각본가가 감독을 아예 맡아가지고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용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작 자체가 허술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 것도 반감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냥 재미가 없다. 사실 뭐 액션 연출도 별로 그닥이고 본 시리즈 팬들은 본 레거시를 본 시리즈에 안 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 원작 3부작만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그럼 이번 제이슨 본은 똑같은 시리즈로 묶겠네? 당연히 이름이 제이슨 본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아이언핸드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네. 아이언핸드도 똑같아요. 트레드 스톤에서 계속 변이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신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아이언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SNS 전 세계 회원들이 공유하는 사이트에다가 CIA만의 프로그램을 심어놔가지고 모든 사람의 정보를 해킹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이언핸드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제이슨 본 사용하는 무술이 4개예요. 절권도 그리고 크라브마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쓰는 무술이 있고요. 그리고 칼리 아르니스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아저씨 용의자 손으로 빠르게 하는 액션 절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무술을 통해 가지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닌자들이 쓰는 운둔술이라든가 뭐 네네네. 그런 인술이 있겠고요. 그리고 본이 세뇌를 받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자행했던 실험 방식이었대요. 마루타처럼 실험 대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얼굴이 엉망이 되도록 패고 물고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이슨 본이 세뇌를 당하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쏴서 죽여요. 사실은 이게 1974년도에 자행됐던 사건이었기도 했고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뭐 밝히기도 했다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술을 4가지 사용한다고 했잖아. 이번 시리즈에서는 뭐 사용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이번엔 액션하고 저는 타협을 둔 것 같아서. 나 깔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전 시리즈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대 몇이 화려하더라고.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 뭐 한두 방에 때려 눕혀갖고 저건 무슨 무술이지? 막 이 생각을 좀 했거든. 생활용품도 좀 이용하고. 그렇죠. 문구용품 같은 거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네. 수건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시그니처 액션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많이 광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선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도 좀 아쉽긴 했는데 긴긴 트리비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트리비아 다 설명드렸고 감독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 그린그래스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부활, 비행의 이론, 블러디 선데이, 본 수프리머시와 얼티메이텀, 그리고 플라이트 93, 그린존, 캡틴 필립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찍었던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리들리 스콧 감독인데 이 감독을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블러디 선데이 보면서 무슨 내용이에요?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참극을 소재로 하고 있는 다큐에 가까운 영화죠. 다큐에 가까운 영화인데
사실은 거듭해 보면서 블러디 선데이가 떠올리긴 했거든. 어. 그러니까 밴드들로 군중들을 계속 따라간단 말이야. 같이 시위대랑 현장에 있는 듯한 카메라 앵글로 갖다가 보여준단 말이야. 마지막에 창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모습이 카메라 워킹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황금상도 받았어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관객상 수상했고요. 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블러드 선데이? 예, 내용은 단순할지 몰라도 의미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본 시리즈를 맡게 됐는데 더그 라이먼이라는 1편을 만든 감독이 있었는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시면서 폴 그린그래스가 이 영화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영화를 찍은 감독이 과연 이런 액션 첩보물을 찍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훨씬 더 발전됐다. 그러니까 액션 장면을 1편이랑 2편만 봐도 달라요. 확실히. 사실은 액션이 되게 천천히 가게끔 찍어요. 안 다치게 하려고. 1편에서는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2편 연출 같은 거 보면은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카 추격신 찍을 때도 시속을 40에서 50km로 찍는데 그러면은 별로 맛이 안 살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를 촬영이랑 편집으로 갖다가 다 커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박진감 넘치고 사실은 추격신 하면은 매드맥스처럼 서커스단 동원하고 진짜로 질주를 그렇게 투박하게 찍으면서도 엄청난 액션을 찍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분은 편집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카 추격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높게 사는 편이고요. 플라이트 93 같은 경우에는 9.12 테러 당시에 승객들을 태웠던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사람들의 사연만 듣고도 아, 이 정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해서 이것도 꽤 수상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작품으로 뭐 그린존이나 캡틴 필립스도 있는데 캡틴 필립스 재밌지.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에 의해서 배가 납치되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캡틴 필립스라는 선장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가지고 선원들과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지. 당연히 스릴러 장르고 굉장히 연출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서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쫄깃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사실은 좌파 성향이 강하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블러디 선데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참고로 그린그래스 감독은 블러디 선데이 사건 때문에 IRA에 가입한 적도 있지. 이 블러디 선데이 사건이 영국군이 북아일랜드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해서 10여 명이 죽은 사건이거든. 정치 성향이 바로 보이네 그러면. 감독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스태프들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베리 에크로이드라는 분이신데 네. 대표작으로는 보리밭을 흔드는 사람, 허트로커, 캡틴 필립스, 빅쇼트, 그리고 제이슨 본 등이 있습니다. 우와 굵직굵직하네. 우와. 굵직굵직한 거 많이 찍으셨어요. 뭐 보디바트 흔드는 바람도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지. 켄 로치 감독의 작품이지. 그렇죠. 아 정말 설명 잘해준 게 뭐냐면은 이분이 켄 로치 감독이랑 폴 그린그래스 감독님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이슨 본으로 촬영 감독 하신 거고요. 그 전에 3부작을 찍으신 분이 올리버 우드라는 분이신데 다이아드 2라든가 페이스 오프라든가 배너 이번에 나오는 리메이크 작품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배너 리메이크 작품 때문에 제이슨 본을 못 찍으셔서 아쉬우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촬영 감독 얘기를 했으니까 음악이 또 빠지면 섭한데 지금까지 또 참여를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존 파엘 음악 감독 1997년에 페이스 오프 음악을 맡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포스 오브 네이처라든가 개미, 슈렉 시리즈, 치킨 런, 이탈리안 잡, 본 시리즈, 투웍스 노티스, 페이첵 등등 장르 가릴 거 없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특히나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들은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추격을 한다거나 그럴 때 똑같이 음악이 사용돼요.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거기에서 똑같은 음악이 사용되는데 그럼 음악 감독이 날로 먹었네? 콕 하나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잘 써먹는 거지 뭐. 그리고 익스트림 웨이지의 모비 특이한 이력이 테크노 음악 할 때 이분을 빼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디스코, 펑크, 특히나 일렉트로닉 선구자라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배우들 소개하면서 1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이슨 본 역할을 맡은 맷 데이먼, 네. 네, 마션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주요 작품으로 굿이널팅, 레인메이커, 라이언 일병과학의 리플리, 도그마, 오션스 11, 디파티드, 붙어야 산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그린존, 컨트롤러,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엘리시움, 모뉴먼츠맨, 인터스텔라, 마션 등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맷 데이먼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 아, 풋내기 냄새가 난달까? 어렸을 때? 본 시리즈 할 때도 내 눈에는 되게 어려 보였어. 아. 그래서 근데 그때 이미 30대긴 했어. 그런데도 어려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그래서 내 눈에는 디카프리오랑 항상 대비되면서 봤는데 이런 액션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드라마나 이런 감동적인 영화를 찍을 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번 시리즈 보면서 마션부터 맷 데이먼이 수염도 기르고 덩치도 좀 더 커졌잖아, 어렸을 때 대비하면. 어렸을 땐 호리호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근데 이제 이번엔 아예 위통도 까면서 서양인 근육 같은 느낌? 수염도 있는 거 보니까 중년미도 물씬 느껴지고 늙어가는 얼굴이나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뭐 명주 실제로 봤잖아, 이번에. 아, 이번에 제가 실제로 가서 봤는데, 네. 아, 진짜 옆집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같아? 친숙해졌구나. 사실은 사인을 받으려고 부채를 내밀었는데, 어. 앞에는 아줌마 부대, 뒤에는 중고딩, 옆에는 커플들, 사방에서 덮쳐가지고, 아, 인기가 진짜 좋은가 보다, 맷 데이먼이. 그렇지. 그냥 고마웠어요. 9년 만에 돌아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가 제이슨 본을 인생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사실 제이슨 본을 맷 데이먼 커리어에서 삭제하면은 메가 히트작의 작년에 나온 마션밖에 없게 되지. 자신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하면서 이렇게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다음 역할은 로버트 듀이, CIA 국장 역할을 맡으셨던 토미리 존스. 네. 잭슨 카운티의 제일, 강부의 딸, 남자의 진실, 아파치, JFK, 도망자, 의뢰인, 맨인 블랙 시리즈, 볼케이노,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스페이스 카우보이, 헌티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링컨, 더 홈즈맨, 크리미널 등등이 있었습니다. 커리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맨인 블랙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액션도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맨인 블랙 찍으셨을 때 지금의 맷 데이먼 나이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대였지. 윌 스미스랑 그렇게 호흡 맞추면서 찍은 게 상당히 의외여가지고 대표적인 흑인, 백인 콤비를 꼽자면은 맨인 블랙이 아닐까. 그렇죠.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죠. 저 정훈이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거기서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큰 역은 아니었잖아. 아, 굉장히 무기력하지, 다만. 노인이잖아 정말. 진짜 노인으로 나왔어. 피해자로 나와서. 엔딩 때 말하는 그것도 있잖아. 진짜 너무 무기력해서 머리도 하얘가지고. 안톤 시거의 꽃무늬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그냥 맞아. 끝나는 뭐 그런 역할이었지. 인상적인 거는 그거보다는 엘라의 계곡 쪽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엘라의 계곡에서는 샤들리즈 테론하고 같이 보조를 맞췄고 자신의 아들이 이라크에서 사망한 걸로 나와. 참전했는데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사연을 추적해 나가는데 자기 반성과 미국에 대한 반성을 뭐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거기서 연기가 괜찮았지. 헌티드 때도 베네치오 델 토로를 살인방귀로 키우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이 배트맨 3, 배트맨 포에버, 팀버튼이 시작해서 만든 프로젝트 있잖아. 잭 니콜슨 처음에 나오고. 그렇지. 조커로 나오고. 그 세 번째 시리즈가 배트맨 포에버인데 여기서 하비 덴트로 나왔거든. 투페이스. 그랬었어?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이때 자신의 배역 비중이라든지 촬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해. 그래서 같이 출연한 짐 캐리하고 완전 원수가 됐다고. 삐지셨네. 완전 삐진 물론 거죠. 영화는 이렇게 꼰대질을 한 결과 신망해가지고. 그치, 망했지, 완전. 그래서 자기 경력에 흑역사도 남았지. 나 나왔는지도 몰랐네.
그러다가 맨인 블랙을 부활한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알리시아 비칸데르, 헤더리 역할을 맡으셨고요. 퓨어, 로얄 어페어, 안나 카렌이나 제5계급, 호텔, 청춘의 증언, 엑스마키나, 맨프롬 엉클, 데니 시걸 등등에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 위너였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케이트 윈슬렛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밀어붙였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때 스미스가 맞추지 않았나? 결국에는? 예상 그걸로? 데니시 걸로? 그 전에 작품 혹시 본 거 있나요? 엑스마키나에서 인상적이었지. 인공지능 역할이었는데 정말 인공지능 같은. 마스크도 딱딱해 보이잖아. 냉정해 보이고. 그게 참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저는 청춘의 증언을 시사회 통해서 봤는데 이게 중세풍 이야기이긴 한데 대학을 여자애도 진학을 할 수 있다. 나도 똑똑하다. 그런 당돌한 여성 그런 걸로 보냈었는데 내용이 지루해서 그렇지 저는 연기 잘한 것 같아가지고 데니 시걸 같은 경우에도 데니 시걸에서도 잘했지. 확실히 서포팅하는 역할이 탁월했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서포팅 하려면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서포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후보에서 저는 제외시켰었는데 된통 제가 또 망신을 당하게 됐죠. 전작들 보면은 얼굴이 되게 하얗고 청순한 느낌 받았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얼굴이 거뭇거뭇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원래 피부가 이런 건데 여태까지 화장으로 숨긴 건가? 그런 느낌도 났고 그 좀 깜짝 놀란 게 목소리가 얇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음이야. 커요 그리고 제가 그분 또 직접 봤어요. 쇼케이스 가서 얼굴이 엄청 작아요. 제 주먹만 하던데 진짜. 오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까무잡잡하던데? 내가 딱 봤는데. 키도 크다고. 아니 데니 시걸하고 엑스마키나에선 까무잡잡하지 않지 않았어? 왜 이렇게 까매 보였지 이번?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이미지가 그런 역할이니까. 뭐 액션 연기가 되니까 분명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액션을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사실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이번에는 액션이 없었는데 곧 툼레이더 리부트에 출연하거든. 그렇죠. 라라 크로프트. 툼레이더 굳이 다시 또 해야 되나? 툼레이더 게임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치 새로 리부트된 게임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영화 굳이 툼레이더 중국에서 워크래프트 보듯이 보면은 수익을 뽑는 거지. 남자들이 영화관에 툼레이더 코스프레하고 오고 단체로. 툼레이더 새로 리부트된 게임이 원래 라크로프트 까무잡잡한 얼굴이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비칸대로 쓴 거 같네. 근데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게 안젤리나 졸리를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원더우먼도 엄청나게 까였었거든. 해외 외신들이 그랬어요. 카리스마라든가 많이 다르다. 그런 게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치, 이미지도 많이 다르지. 그런 것 때문에 꿀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20대 여배우 중 한 명이지. 근데 그게 이번 영화에선 독이 되었다고 생각해. 자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뱅상 카셀인데요. 저격수 역할이라고 할게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 증오, 대통령의 연인들, 라파르망, 도베르만, 잔다르크, 크림스 리버, 늑대의 후예들, 돌이킬 수 없는 블랙스완, 더 몽크, 미녀와 야수, 원 와일드 모먼, 차일드 44, 소년 파르티잔, 몽누아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국민 배우 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뱅상 카셀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증오라는 작품이 있어. 한 20년 전에 나온 건데 길거리 양아치 역할을 맡아가지고 경찰과 갈등해버리는 하층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프랑스 사회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걸 하는 영화거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영화 자체도 기억할 만한 영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철없는 양아치 역할을 많이 맡았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스턴 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도 마피아 보스의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로 사고만 치는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 그리고 그거를 비고 모르텐슨이 다 커버치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모니카 벨루치랑 같이 나왔던 작품인데 모니카 벨루치 하면은 사람들이 섹시한 그 여배우 늙었어도 엄청나게 이쁘시고 섹시하시던데 하는 배우가 있는데 강간범으로 나와요. 뱅상 카셀이. 그 배드신이 역사에 길이 남는 배드신 탑 10인가? 찾아봐야겠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미녀와 야수에서도 왕자 역할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녀가 레아 세아도 그 배우를 띄워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데뷔적으로 왕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소년 파르티잔. 구성에 잘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눈물 나더라고요.
마지막 배우로 줄리아 스타일스인데요. 니키 파슨스 역할을 맡았고요. 위키드,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다운 투 유, 세이브 더 라스트 댄스, 모나리자 스마일,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비트윈 어스, 프라이버시, 미스 컨덕트 등등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본 시리즈에서 다 나와요. 그래? 전작품에 나오지. 네, 니키로 다 나오는데 제가 영화 잡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분은 늘 등장했어요. 라이징 스타다. 뜰 거다. 근데 결국에는 아쉽긴 했는데 모나리자 스마일 때가 제일 전성기였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런 배우도 있었다.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1부 순서 마치기로 하고요. 2부에서 줄거리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인상적인 장면도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